휴게소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반짝였죠. 서진혁 중장, 대한민국 육군 3군 단장.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년 만에 딸 은채가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딸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서진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채의 왼쪽 눈가에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고 입술 끝이 터져 있었으니까요. 은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딸을 차에 태우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죠. 은채는 창밖만 바라봤고 아버지는 핸들을 꽉 쥔 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나서야 서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야, 얼굴이. 괜찮아요, 아버지. 은채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대답 같았죠. 서진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35년을 살았다. 훈련 중 다친 상처가 어떤 건지 모를 것 같아? 그건 맞은 상처야. 은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아무 일 없어요. 서은채 하사. 아버지가 계급을 부르자 은채의 몸이 굳었습니다. 서진혁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지휘관의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정확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은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득했죠. 딸의 표정을 본 순간 서진혁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말해줘, 은채야. 은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재훈 소령님이요. 중대장님이. 제가 실수를 했다고. 서진혁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죠. 매일 아침 점호 때마다 제 앞에 서서 인격 모독을 하세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꾸를 했어요. 그냥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손찌검을 하셨어요. 중대장실에서요. 서진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5년 군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없었어? 권성만 연대장님이 아세요. 제가 군 인권센터에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연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체면도 있고 제 앞길도 생각하라고요. 서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였죠. 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채야, 아빠가 해결할게. 절대 그냥 안 넘어가. 하지만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혁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군단장도 중장도 아닌 그냥 아버지로서 움직이겠다고요. 휴가 기간 동안 서진혁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군단장실에서 인사 파일을 열람했죠. 안재훈 소령의 기록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보였습니다. 그는 3년 전에도 부대원 폭행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징계는 훈방으로 끝났고 오히려 그 이후 진급이 빨랐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준 흔적이 역력했죠. 서진혁은 조심스럽게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비공식 문의를 넣었고 해당 부대 출신 장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은채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안재훈의 중대에서만 3명의 여군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한 명은 전역을 택했습니다.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지? 서진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거죠. 권성만 연대장이 안재훈을 보호했고 고발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으니까요. 휴가가 끝나갈 무렵 서진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에 공식 제보를 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전에 권성만 연대장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서진혁이 권성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대장, 나 서진혁이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권성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은채권으로 할 얘기가 있네. 내일 내 집무실로 와줘. 전화를 끊은 뒤 서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죠. 다음 날 오후 권성만 대령이 군단장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앉게. 서진혁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서은채 하사건은 이미 부대 내에서 해결됐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권성만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진혁은 차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해? 내 딸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데 그게 오해야? 그건 훈련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안재훈 소령 중대장실에서 말이지? 권성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장님, 이 문제를 크게 만드시면 오히려 서은채 하사에게 불리합니다. 군 조직이라는 게 위계 질서가 생명 아닙니까? 상관을 고발한 하급자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네는 묻어버리자는 거야?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안재훈 소령을 다른 부대로 보내고 서은채 하사도 본부 쪽으로 보직 변경하겠습니다. 서진혁이 찬찬히 권성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전역한 여군들은? 권성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혁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중장님, 이건 조직을 위한. 닥쳐. 서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까지 안재훈 소령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협조해. 안 그러면 내가 국방부에 직접 보고할 거야. 권성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후회하실 겁니다, 중장님. 그 말을 남기고 권성만이 나갔습니다. 서진혁은 예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요. 은채가 부대로 복귀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진혁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이었죠. 서진혁 중장님, 합동참모의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서진혁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권성만이 이미 위로 보고를 올린 거죠. 그는 서울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가는 길 내내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의장실에 들어서자 최동원 대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혁이 경례를 하자 의장이 고개를 들었죠. 앉으시게, 서 중장. 감사합니다, 의장님. 최동원이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권성만 연대장한테 연락이 왔더군. 자네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 운영에 간섭한다고 말이야. 서진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니요? 자네 딸 건 알고 있네. 안타까운 일이야. 하지만 서 중장, 군단장이 연대급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 하급자 폭행은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서진혁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최동원이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조사하라고 했잖나. 하지만 자네가 직접 나서면 공정성 시비가 붙어. 자네 딸이 피해자인데.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감찰실에 맡기게. 그리고 당분간 이 건에서 손떼. 서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의장님,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 은폐 정황이. 서 중장. 최동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자네 전역까지 1년 반 남았어.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나? 이 일로 자네 경력에 흠집 내지 말게.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순간 서진혁은 깨달았죠. 권성만 뒤에는 생각보다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서진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김윤희가 걱정스런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은채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부대에서 난리가 났대요. 중대장이 은채를 영창에 보내겠다고. 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곧장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성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장님, 유감입니다만 서은채 하사가 오늘 안재훈 소령을 구타했습니다. 뭐라고? 중대장실에 찾아가서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 목격자가 있습니다. 서진혁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은채를 도발해서 먼저 손을 쓰게 만든 거죠. 은채를 바꿔줘. 지금 조사 중입니다. 통화는 불가능합니다. 권성만 대령,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내가 지금 가겠어. 군단장님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부 징계 사안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혁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별 3개를 달았지만 자기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죠.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손을 떼라고 했고 부대에서는 딸을 올가매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혁에게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서은채 하사에 대한 군법회의 개정 통보였죠. 혐의는 상관 구타와 명령 불복종, 증인만 12명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중대 소속이었고요. 서진혁은 공문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진술 내용이 너무나 일방적이었거든요. 은채가 평소에도 반항적이었고 중대장에게 욕설을 했으며 중대장실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안재훈의 폭행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죠. 서진혁이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군 전문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난색을 표했거든요. 중장님, 이 사건 제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죠? 상대가 누군지 아시잖습니까? 권성만 대령 뒤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분들이 계십니다. 서진혁은 전화를 끊으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35년 군 생활에서 쌓아온 인맥도 중장이라는 계급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권력은 더 큰 권력 앞에서 무력했죠. 그날 밤 서진혁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영창에 수감된 은채를 만날 수 있었죠. 철창 너머로 본 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멍은 더 늘어나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은채야. 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아빠,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중대장님한테 덤빈 건 사실이에요. 서진혁이 철창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은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나를 이용해서 진급하려 한다고. 별 달고 싶어서 딸까지 희생시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진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안재훈은 딸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던 거죠. 은채에게 아버지는 자랑이자 짐이었습니다. 군 조직에서 중장의 딸로 산다는 건 늘 주목받는다는 뜻이었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은채야, 내가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 아빠,
이제 그만해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끝났어요. 군법회의에서 이기더라도 이 부대에서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부대로 가도 소문은 따라다니고요. 차라리 전역할래요. 안 돼. 서진혁이 소리쳤습니다. 간수가 시간 끝났다며 면회를 중단시켰죠. 서진혁은 철창 너머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서진혁에게 또 다른 타격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대상은 3군단 예산 집행 내역. 서진혁이 부임한 뒤에 모든 지출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보복이야. 서진혁의 참모장 황인성 준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건 명백한 표적 감사입니다. 의장실에서 직접 지시한 거예요. 증거 있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서진혁은 알았습니다. 이건 경고였죠. 더 이상 나서면 자신의 경력도 끝난다는 신호였습니다. 별을 달기 위해 30년을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죠. 그날 밤 서진혁은 혼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력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군인으로는 강했지만 아버지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군단장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죠. 발신이 넘는 소포였습니다. 서진혁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장님, 저는 은채 언니와 같은 중대 오나리 병장입니다. 이 USB에는 안재훈 소령의 범죄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은채 언니만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여군들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곧장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에 나타난 건 녹음 파일들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안재훈이 여군들에게 폭언하는 녹음,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장면,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권성만 연대장과의 대화까지 있었습니다. 안소령, 이번에도 조용히 처리해. 국방부에 보고 올라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근데 이번엔 서진혁 중장 딸이라서요. 그래서 더 조용히 해야지. 군단장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불리해. 일단 딸부터 묻거나. 녹음을 듣는 동안 서진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죠. 더 충격적인 건 USB 폴더 끝에 있던 문서였습니다. 안재훈의 뒷배경 조사 자료였거든요. 안재훈 소령의 장인이 전직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현재는 방산업체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죠. 권성만 연대장은 그 방산업체로부터 인맥관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왔습니다. 안재훈을 보호하는 건 단순히 상하급자 관계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얽힌 부패 구조였던 겁니다. 서진혁은 참모장 황인성을 불렀습니다. 준장, 이거 봐. 황인성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장님, 이건 엄청난 건데요? 조용히 해. 아직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서진혁은 신중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 증거를 국방부 감찰실에 바로 제출하면 또다시 은폐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는 다른 루트를 생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였습니다. 준장, 자네 국방이 간사하고 친하지? 예, 임수진 의원님이요. 육사 선배십니다. 내일 조용히 만나고 와. 이 자료 전달하고. 황인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중장님, 이러시면 정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의장실하고 정면 대결이에요. 나 이미 끝까지 갈 생각이야. 서진혁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혁은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나리 병장이었죠. 중장님, USB 받으셨죠? 그래. 고맙네. 자네가 어떻게 이런 걸? 저희 몇 명이 몰래 증거를 모았어요. 1년 넘게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위험하지 않나? 이미 위험합니다, 중장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 무너져요. 은채 언니처럼요. 서진혁은 오나리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도와주게. 끝까지 함께 가자. 감사합니다, 중장님. 전화를 끊고 서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죠. 썩은 조직을 바로잡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인성 준장이 임수진 국방위원을 만났습니다.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더니 즉각 국정감사 소집을 약속했죠. 파문이 시작됐습니다. 국방위원회가 열리던 날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수진 의원이 질의를 시작했죠. 국방부 장관님, 육군 영연대에서 발생한 여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 장관 강태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내부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조사요? 피해자가 영창에 갇혀 있고 가해자는 멀쩡히 중대장으로 근무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임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죠.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안재훈 소령은 3년 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급이 빨랐어요. 왜 그렇죠? 장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수진은 계속 압박했죠. 더 충격적인 건 권성만 연대장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겁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안재훈과 권성만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군내 여군 인권 침해 은폐 의혹, 중장의 딸마저 피해자, 방산업체와 연결된 부패 고리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죠. 권성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급히 안재훈을 불렀습니다. 이 새끼야, 녹음을 왜 당했어?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제가 조심했는데. 조심? 이제 다 끝났어. 국회까지 넘어갔단 말이야. 권성만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안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연대장님, 그럼 어떡하죠? 장인어른한테 연락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안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박종철 전 차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조용히 하라고. 이제 내가 어떻게 도와줘? 국회에서 난리인데. 장인어른 제발. 넌 이제 혼자 알아서 해. 나까지 물먹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재훈은 절망했죠. 자신을 보호해주던 뒷배경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한편 서진혁은 국방부 감찰실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찰관이 물었죠. 중장님, 이 증거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진술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오나리 병장 외에도 3명의 여군이 추가 진술을 준비 중입니다. 감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었죠.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중장님, 이 사건은 특별조사로 전환됩니다. 권성만 연대장과 안재훈 소령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됩니다. 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방산업체와의 연결고리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감찰관님, 권성만 대령의 계좌 추적도 요청합니다. 방산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혁은 영창에 있는 은채를 다시 면회했습니다. 이번엔 은채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죠. 아빠 뉴스 봤어요. 고마워요. 은채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별이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서진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별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리고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너처럼 고통받은 모든 여군들을 위한 거야. 은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특별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권성만 연대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그곳에서 나온 건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권성만은 지난 5년간 방산업체 태광디펜스로부터 매년 5천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명목은 자물쇠였지만 실제로는 부대 납품 특혜를 위한 뇌물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명단에 다른 이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윤병태 중장, 국방부 군수차관보 정민석, 그리고 합동참모의장 최동원의 측근들까지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윤병태 중장을 소환하던 날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청와대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최동원 합참의장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는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측근들이 줄줄이 걸려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그는 서진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 중장, 자네 이거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최동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의장님께서 끝까지 가라고 하셨잖습니까? 공정하게 조사하라고요. 공정? 지금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그럼 예전에 바로 잡았어야죠. 서진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동원이 한숨을 쉬었죠. 서 중장,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이 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네. 압니다. 하지만 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묵인했으니까. 최동원이 책상 위에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거 보게. 권성만이 자백했어. 윤병태 중장한테 떠밀려서 했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군. 서진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피해자요? 내 딸을 영창에 보낸 놈이 피해자라고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난 거야. 이 사건의 본질은 여군 인권 침해인데 지금은 방산비리로 확대됐어. 언론도 거기만 집중하고. 최동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뉴스는 온통 방산비리 얘기뿐이었죠. 정작 은채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뭐? 피해자들과 함께요.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상기시키려고요. 최동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게 맞는 것 같네. 나도 동석하지. 서진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장님이요? 내가 최고 책임자야.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니까. 사과해야지. 그 순간 서진혁은 최동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도 나름의 원칙이 있는 군인이었던 거죠. 사흘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진혁과 최동원 의장, 그리고 은채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가 자리했죠. 최동원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는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군 조직 내 인권 침해를 막지 못한 건 제 책임입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이어서 은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은채 하사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중장이라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저처럼 고통받은 여군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여기 섰습니다. 은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일상적 폭언,
인격 모독, 그리고 폭행. 방청석이 숙연해졌죠. 옆에 앉은 오나리 병장도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방산비리보다 여군 인권이 더 큰 이슈가 됐죠. 국회는 군 인권법 개정을 약속했고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제도 개선한 달 뒤 군사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죠. 피고인석에는 안재훈 소령과 권성만 대령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안재훈은 하급자에 대한 상습 폭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안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권성만은 범죄 은폐, 금품 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한다. 권성만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퇴정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죠. 법정 밖에서 서진혁과 은채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중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서진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판결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군 복무자들의 인권을 위한 승리입니다. 은채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일주일 후 국방부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병태 중장을 포함해 비리 연루자 17명이 파면됐습니다. 육군은 여군 인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했고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죠. 서진혁의 3군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했고 부대 문화 전반을 점검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은채는 군단 인사처로 보직을 옮겼죠. 그녀는 이제 후배 여군들을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진혁과 은채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군단 뒤편 작은 공원이었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뭘? 별이 날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의장님하고도 대립하고. 서진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오히려 이게 내 군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쟤 때문에 힘드셨죠? 힘들긴 했지.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어. 별보다 중요한 게 뭔지. 뭔데요? 사람이지.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야. 은채가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길을 걸었죠. 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그들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그해 가을 서진혁은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훈시를 했습니다. 3군단 장병들이 모두 모였죠. 나는 35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 곳